전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실제 검사에서도 뇌졸중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급 상황입니다. 90일 이내에 최대 18% 정도에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고요. 이 중 절반 가까이는 48시간 이내에 발생하죠.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상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뇌졸중 위험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뇌는 항상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 매우 빠르게 손상됩니다.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손상되는 뇌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혈관이 막힌 부위의 가장 안쪽인 핵심 부위인데요.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어서 빠르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서 나중에 혈액이 다시 흐르더라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핵심부를 둘러싼 주변부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뇌세포는 기능은 멈춰 있지만 아직 살아있어서 빠르게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주변부는 1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핵심부였던 부분이 점점 주변부를 차지하면서 뇌세포가 전반적으로 다 죽게 되는 건데요. 시간당 한 3mm 정도씩 회복 가능한 뇌조직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시간은 뇌다. Time is brain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 후에 10시간 지나도 약 60%의 환자에서 그리고 15시간이 지나도 약 40%의 환자에서 여전히 회복 가능한 뇌조직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뇌졸중 후 회복 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뇌경색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기능상 중요하지 않은 부위일수록 이제 회복이 잘 되는 편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작은 혈관이 막힌 경우가 큰 혈관보다 좀 예후가 좋고 이제 다른 혈관들이 막혀 있을 때 혈관들이 딱 그 한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측부혈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측부혈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뇌세포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치료에도 효과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고 초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수록 재활에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응급상황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서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빠른 치료의 핵심은 주변부의 뇌세포를 살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재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같은 뇌졸중이라고 하지만 발생 원리는 다르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모두 뇌졸중의 한 종류지만 발생 원인과 기전에 따라서 위험 인자가 다 다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질환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긴 거거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지만 그 발생 원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위험 인자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혈관이 막힐 때 그 자리에서 조금씩 동맥경화나 혈전 같은 게 생기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날라와서 한 번에 막히는 색전에 의해서도 막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도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조금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중에서도 심방세동과 같은 그런 부정맥 질환들이 주요 위험인자고요. 그 외에도 흡연, 비만, 고령 등을 이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심방세동이 혈전을 잘 만들고 뇌경색을 굉장히 위험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심방세동에 걸리신 분들은 이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계속 항응고지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게 만드는 게 결국은 다 위험 요인인데 가장 위험한 요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 혈관에 기형이 있거나 뇌동맥류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뇌출혈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음주, 당뇨병, 남성, 저체온증 등이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그리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뇌세포가 똑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지만 치료법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죠. 막힌 혈관은 뚫어줘야 되고 터진 혈관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 두 질환을 구분해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출혈이 시작될 때 몸에서는 신호가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의 약 절반 수에서 이제 두통을 경험하는데 이는 뇌경색 환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 두통이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그 두통의 수준은 아니고요. 정말 살아보면서 처음 겪어보는 듯한 두통이 마치 환자의 표현에 따르면 망치를 누가 뒤에서 갑자기 때린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번개를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라고 하고요. 애초에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통 외에도 구역질이나 구토, 아니면 의식이 저하되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뇌출혈에 생기는 두통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출혈 자체라기보다는 그 출혈이 뇌를 누르면서 뇌에 압력이 올라가고 혈종이 발생하면서 조직 자체를 누르는 그 팽창 압력이 그 두통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그 혈액이 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뇌실이랑 지주막하 같은 뇌의 빈 곳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때 뇌를 감싸는 막을 자극합니다. 흥미롭게도 두통의 발생은 출혈 크기보다는 출혈의 위치와 내막 자극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나 대뇌 표면에 출혈이 생긴 경우 오히려 깊숙이 생긴 출혈보다 더 두통을 심하게 호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경색은 이제 증상만으로 완전히 구별하기 어렵지만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아니면 구토나 의식 저하가 다른 신경학적 증상보다 훨씬 심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뇌경색보다는 출혈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두 질환의 치료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최종 진단은 반드시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때 병원을 가야 하나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실제 검사에서도 뇌졸중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저절로 풀린 상태로 보이는데요. 단기간 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급 상황입니다. 연구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 이 생기면 90일 이내에 최대 18% 정도에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고요. 이 중 절반 가까이는 48시간 이내에 발생하죠. 특히 고령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그 뇌졸중 전조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된 경우, 그리고 실제로 운동마비나 언어장애까지 생겼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다 없어졌는데 병원 오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에 방문하면 실제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간 건지 아니면 뇌경색이 생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MRI를 촬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 이제 생겨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피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이런 거를 이제 해봐서 위험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환자한테는 뇌경색이 생기지 않더라도 조기에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를 처방해서 그 위험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검사상 경동맥 협착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동맥이 협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관 중재술을 조기에 시행해서 뇌졸중 위험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말투나 행동 변화가 노화로 보이기도 하는데 뇌졸중 신호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말투나 행동 변화가 뇌졸중 신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말투나 행동 외에 다른 일상생활에는 어떤 지장이 있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할 때는 사실 환자 본인이나 그 환자랑 같이 사는 보호자가 처음 본 의사보다 확실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졸중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아니면 평소랑 확연히 다른 양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가 진찰을 했을 때 저희가 신경학적 평가를 운동, 감각, 언어, 인지 이렇게 4가지를 평가하는데 거기서 확연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화 단계나 이런 만성적인 문제보다는 갑자기 생긴 뇌졸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생기거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유지된다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거나 이제 만성의 한 종류인 치매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하지만 이제 애매한 경우에
경우에는 검사가 결국 좀 해보는 게 안전하고 검사상에서 이상 여부에 따라서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다 뇌 MRI를 찍을 수는 없으니 이제 병원 밖에서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별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게 약자로 FAST입니다. 이 앞글자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F는 face, A는 arm, S는 speech, 그리고 T는 time의 준말인데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face 얼굴은 뇌가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뇌는 이제 얼굴을 포함해서 몸의 왼쪽을 관장하고 왼쪽 뇌는 반대로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F의 face는 이제 한쪽 뇌에 뇌경색이 생기면 한쪽 얼굴에 안면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정을 꽉 눈을 감고 찡그려 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를 벌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마에 주름을 지어보라고 했을 때 그게 한쪽이 덜 이제 주름이 져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F face고, 감각 마비는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양쪽 손이나 면봉을 가지고 대칭되는 부위에 동시적으로 자극을 줘서 두 감각이 동일하게 느껴지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약자인 A, arm은 이게 꼭 팔뿐만 아니라 양쪽 팔, 다리가 이제 힘이 빠졌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손의 평가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를 시키면 됩니다. 나란히를 시켰을 때 한쪽 손이 처지거나 아니면 양쪽 팔을 동시에 당겨보려 하거나 악력을 평가했을 때 한쪽 힘이 덜 느껴지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다리의 운동 평가는 본인이 걸을 때 이제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직접 평가해 보시려면 앉은 자세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뻗으라고 하면 힘이 빠진 쪽이 이렇게 한쪽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45도를 들고 유지를 시켰을 때 힘이 빠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피치는 결국 말을 시키는 건데 이제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시게 하면 좋습니다. 나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 아니면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컵이다 이런 게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따라하는 말이 평소보다 많이 어눌해졌거나 그럴 때 이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약자인 T, 타임은 그러한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바로 119를 신고해서 병원을 오실 이런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하면 그 FAST, FAST 이 약자를 꼭 기억하셨다가 밖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2단계는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던 뇌졸중 신호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뇌졸중이라도 뇌 손상 범위나 진행 속도, 그리고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중증도가 모두 다릅니다. 모든 뇌졸중이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의식과 호흡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뇌경색이나 출혈이 생기면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식과 호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경색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호흡을 못해서 환자가 심장이 멎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뇌에서 이제 과도한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그런 호르몬의 과활성화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심정지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를 보다 보면 앞서 설명드린 뇌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이미 심정지가 발생했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 중에 저희가 심장 마사지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자발순환 박동이 회복된 환자에서 이제 심장이 왜 멈췄나를 검사하다 보니 광범위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한 뇌졸중 치료보다 골든타임이 훨씬 짧아서 환자가 단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심정지에서 간신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이제 누워 지내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뇌졸중이라도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고 의사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 되돌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치명적인 병인가요? 심장은 우리 몸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에너지가 관상동맥이라 불리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근이 죽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막혀있던 혈관을 다시 뚫어줘서 혈액이 심근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죽는 심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건데요. 이제 환자의 나이가 앓고 있는 질환, 그리고 평소 환자 상태나 심장 기능 상태에 따라서 그 심근이 괴사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관상동맥에 가까운 부위가 막힐수록, 그리고 막힌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심근 손상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심근의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서 한 번 괴사가 되면 영구적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남은 심근에 과부하가 걸려서 부정맥, 심부전, 쇼크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단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쇼크 상태이거나 더 극단적으로 심장마비가 된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 예후가 불량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순간을 잘 넘겼다고 하더라도 심근이 이미 너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급사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고, 이후에도 심부전, 재발성 허열, 부정맥 등이 생겨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지체 없이 119를 통해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둘 다 심장혈관 문제라고 하는데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차이는 심근 괴사의 유무입니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심근세포의 영구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상은 주로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유발되고,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면 수분 내에 호전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은 다시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나뉘는데요. 안정형 협심증은 휴식 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빠르게 걷거나 운동하는 것처럼 이제 심장에 부하를 가해줄 때만 가슴 통증이 생기는 거고,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해서 휴식하고 있을 때에도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통증이 좀 없어지는 속도가 점점 지연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심근경색의 전구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주로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서 막혀서 심근혈류가 이제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심근세포가 괴사가 이제 결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가슴 통증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이상 지속되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셔서 심전도 검사를 해보면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확연하게 보이고, 혈액 검사상에서도 심근 효소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협심증이 있다가 심근경색으로 진행하지도 않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다가 단번에 생기는 가슴 통증이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하셔서 안정형 협심증이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는 이제 나이나 기저질환, 그리고 혈관 상태에 따라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를 하시고, 그 심근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아직 이제 내가 협심증이 생겼구나, 심근경색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안 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협심증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결국은 그 관상동맥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직경이 50% 미만 막혔을 때부터 사람이 이제 부하가 가해지면 허혈성 가슴 통증이 생기는데, 이 단계가 이제 협심증이고요. 거기서 결국은 더 진행해서 70% 이상, 90% 이상, 그러다 이제 심근이 괴사되면 심근경색이라, 이게 결국은 연속선상에서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병은 맞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서서히 막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플라크라고 그래서 피딱지가 갑자기 확 터지면서 한 번에 막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점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에 바로 심근경색도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내용적으로 혼돈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조금 더 안전한 상태, 조금 아직 치명적이지 않은 상태가 협심증이고, 치명적인 상태가 심근경색인 건데, 이게 단계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일반 분들이 혼돈이 조금 많이 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이 미리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심장마비 혹은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신체가 보내는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가슴에는 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 주변에 폐가 있고요. 그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 그리고 그 막 바깥쪽으로 갈비뼈랑 근육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장 뒤로 지나가는 식도와 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말씀드린 모든 장기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내장성 통증으로 사람은 가슴이 아프다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슴 통증이 다 심근경색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전형적인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통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형적인 흉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를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슴 정중앙이나 중앙에서 살짝 왼쪽 부분, 그러니까 심장이 있는 부위죠. 그 부위에 꽉 조이는 듯한, 그리고 누가 손을 이렇게 진 누르는 듯한 통증이, 한 번 통증이 생기면서 거기만 통증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양쪽 팔이나 턱,
등 이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을 때 전형적인 통증이라고 하고요. 이와 동반돼서 숨이 가쁘고 피로감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심근경색에서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멀쩡하던 혈관이 갑자기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이 자체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 또한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주에 걸쳐서 약하게 생겼다가 서서히 이제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강력하게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여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가슴 통증이 없이도 단순 피로하거나 아니면 체한 것 같은 소화 불량감,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어지럼증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만으로도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당연히 진단이나 처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후가 불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나타나는 신호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앞선 질문에 설명드렸듯이 심근경색이 발생한 고령자에서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슴 통증 대신에 단순 호흡곤란, 선망, 설명되지 않는 낙상, 극심한 피로, 식은땀, 아니면 그냥 체한 듯한 복부 불편감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어떤 그 단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증상입니다. 뭔가 몸이 이상 증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촉을 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오는데, 검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심근경색이 그냥 진단이 되는 거죠. 저도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가 그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이 한두 번씩 있는데, 가장 인상에 깊었던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85세 정도 된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오신 증상이 TV를 보다가 과자를 먹는데 갑자기 속이 쓰리다, 몸에서 이렇게 열불이 난다, 이런 증상이 생기셔가지고 응급실에 오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시간도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이랬었고, 그냥 단순히 체하신 걸로 왜 이런 시간에 오셨을까 이제 원망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할머니를 뵀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낌이 이제 딱 촉이 왔던 거는,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하기에는 할머니가 자기는 80평생 살면서 이런 증상이 없었다, 단순 위험이 본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검사를 했고, 실제 검사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의 심근경색이 이제 진단이 됐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가 병원에 빨리 내원해 주신 덕에, 그리고 제가 그 찝찝한 게 있어서 검사를 잘 한 덕에 할머니가 이제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제 퇴원하신 다음에 나중에 고맙다고 이제 인사도 병원 측 통해서 따로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드릴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게 본인이 고령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생기더라도 그게 일상생활에 없던 증상이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이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심근경색을 예방하기에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한 가지는 금연입니다. 이제 흡연 자체가 심근경색의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단일 요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규모 연구에서 금연만 해도 심근경색 발생률이 최대 36%에서 44%까지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연은 연령, 성별, 인종, 그리고 기저질환과 다 무관하게 모든 인구 집단에서 심근경색 예방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한 수준의 흡연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음주는, 지나친 음주는 삼가하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흡연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루 한 가치도 안 됩니다.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지 이제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확연하게 낮아지고요. 그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한테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건강한 식단 유지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등 심혈관 건강에 이제 이로운 식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심근경색 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는 남성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최대 3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여기에 곁들여서 과일, 채소를 꾸준히 잘 드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금연과 건강한 식습관, 이게 이제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의심될 때 보호자는 어떤 응급 대처를 해야 하나요?
고령 환자에게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해야 되는 대처법의 가장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특이적인 증상이라도 환자분이 평소에 없던 증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심근경색을 머리에 좀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번에 쇼크나 심장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급사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 상태, 호흡, 맥박 등을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각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119에 신고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행동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가로 운전을 해서 일반 차량으로 이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는 금지에 가깝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다고 본인이 운전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반드시 구급차를 타셔야 되는데 119 이송을 하면 이제 좋은 점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이제 심전도도 확인하고 전문적으로 처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정지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구급대원분들이 평소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초기 대응이라던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는 등의 어떤 치료 성공률을 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셔도 119를 신고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되고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반복적으로 의식과 호흡, 맥박 이 세 가지를 이제 확인하시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심폐소생술과 이제 혹시 자동 제세동기가 근처에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가구에 그거를 두시고 계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심장이 멈춘 그 상황이 공공장소라던가 자동 제세동기를 평소에 잘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숙지되어 있다면 이를 이제 사용하는 게 환자의 생존율 개선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사존 연명, 치료 계획 등의 여부,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보다 이제 좋은 건 없겠죠. 그리고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음식이나 물, 진통제 등을 임의로 제공하지 말고 환자를 무리하게 이동시키거나 자세를 바꾸면 안 되고 이제 의료진의 처치나 응급구조 활동을 또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응급상황에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중환자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5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랑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나가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다시 응급실에 같은 문제로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퇴실 시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작게나마 이제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이란 이름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질환은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최대한 쉽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평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대비라도 해두신다면 더 나은 치료 결과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모시는 보호자나 건강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